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보순이 장성호의 정치업 시작합니다. 네, 오늘 이거 꼭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거 알죠? TV 자유일보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그리고 댓글. 네. 그걸 꼭 남겨주시면 우리가 같이 가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네. 어제는 우리 윤상현 의원이 나오셔서 이 지금 그 헌법재판소의 그 최후 변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고 또 이 각종 수사와 또 재판 과정의 부당함 또 절차를 지키지 않는 거 이런 거 잘 짚어주시고 가셨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사법부의 여러 가지 좌파 카르텔 이런 것도 아주 심각하게 네. 지적을 해주셨고 윤상현 의원이야말로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들의 뜻과 의지와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현장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런 분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우리가 뭐 저도 국회의원 했지만 우리가 싸우고 있었던 아니 뭐 꼭 뭐 싸운다기보다 파트너로 일을 했던 네. 민주당의 정체가 뭔지를 이거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사실 속속들이 몰랐던 것 같아요. 좀 과하네? 이렇게는 생각을 했죠. 근데 이번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심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폭주하고 있었던 것이 배후에 어떠한 세력들이 있는가 그걸 좀 의심하게 됐고 또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념 전쟁이라고 많이 해서 해방 후부터 그렇게 진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좌파 카르텔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어쩐 선전, 선동, 날조 네. 이런 거에 익숙한 세력들이 우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 정말 소수파가 이것을 다수파를 넘기 위해서는 정말 뭐 거짓 선동도 해야 되고 하지만 지금은 SNS에 다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짓이 없죠. 거짓이 없는 사회에서 그 거짓 선동을 해가지고 대통령을 급기야 지금 이제 탄핵시키려고 하고 있고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그렇게 해서 결국 시켰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방송 캡처, 방송 내용 그런 거 갖다가 다 뒤집어 씌워서 탄핵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래서 되겠습니까? 네. 정말 이번 참에 대한민국의 국회 시스템도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그리고 이 드러나지 않았던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법부는 공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되는 것인데 알고 보니까 이 배후에도 좌파 카르텔이 형성이 돼 있어서 내로남불식 그런 재판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어떤 정치 체제를 보면은 왕정 국가라든가 폐쇄적인 국가를 보면은 절대주의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왕과 군대가 통치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고 이런 시대에 보면은 완전히 국경을 그냥 확 봉쇄해서 그리고 거주 이전 자유도 없고 딱 막아놓고 하는 그런 폐쇄 사회에서가 됐는데 요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완전 오픈 소사이어티 아닙니까? 네, 그걸 네. 개방 사회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 개방 사회면 간첩도 마음대로 들어와서 살 수 있고 우리 몸에 기생충이 혹시 있으면 같이 사는 겁니다. 그렇게 간첩이 기생충처럼 이제 암약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버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법과 제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무리 간첩이 들어와 있어도 우리의 어떤 법과 제도로서 이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찾아내고 네. 또 처벌하고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건강한 어떤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우리 법치주의의 위기가 온다는 것이 최근에 무슨 뭐 좌파 사법 카르텔이라든가 네.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보고 국민들이 지금 광장에 나온 이유도 이런 법과 제도를 우리가 똑바로 적용하고 그리고 작동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아우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저희가 오늘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변론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 정말 국민들이 그동안 잘 몰랐던 내용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네. 하고요. 한 가지 이 뉴스 하나 띄워주시죠. 이 뉴스 타이틀을 보면 오동훈 정계선 동기에다 5년간 한솥밥 공수처 서부지법 택한 이유 있었다. 이게 이제 타이틀입니다. 보니까
정계선과 오동훈 공수처장이 사법연수원 27기 동기예요. 네. 이 동기 중에 또 같은 동기가 있어요. 이 사법고시 37회들이시고 사법연수원 27기인데 한동훈 대표도 동기입니다. 네. 네.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뭐 그거는 저희가 뭐 낱낱이 파헤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같이 공부했던 사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정계선과 오동훈 공수처장 같은 경우는 우리법연구회 또 그 후신인 국제법연구회에서 같이 활동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건 뭐가 사실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라든가 대리인단에서 강력하게 오동훈 공수처장이 우리법 연구회다 그러니까 공처에서 공식 입장을 언젠가 내놨습니다. 네. 우리법 연구는 아닙니다. 그 회원은 그러면 아니다. 그거 아닐까요? 우리법 연구회 후신이 국제인권법 연구회라고 네. 여기에 이제 뭐 문영배 소장이라든가 정계선 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네. 우리법 연구회 후신인 네. 국제인권법 연구회를 만들어서 이제 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같이 활동한 것이 아닌가. 네. 그러면 우리가 왜 오동훈 공수처장하고 정계선 지금 현재 재판관이지만 이때 당시에는 서부지법 법원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왜 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청구를 중앙지법에 하지 않고 판사 쇼핑, 영장 쇼핑을 위해서 서부지법에 했냐. 네. 그것은 아마도 사법연수원 동기고 우리법 아니면 국제법 연구회에서 같이 활동했고 그리고 이 보니까요. 네. 2010년도에 오동훈과 정계선이 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2년을 같이 근무를 했어요. 네. 그리고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울산지방법원의 전보가 돼서 오동훈 공수처장은 초임 부장판사로 또 정계선 그 재판관은 부장판사로 3년을 같이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사법연수원 27기 동기이기도 하고 뭐 연수원에 워낙 인원이 많으니까 친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옆에 짝지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네. 거기 뭐 스터디 카페 같은 거 있다면서요. 네. 그 구체적인 활동은 모르지만 어쨌든 안면이 걸린 사이예요. 그런 상황에서 5년을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했다면 이거는 친분이 없을 수가 없죠. 5년간 한솥밥이라고 하잖아요. 네, 가까워도 너무 가까운 사이죠. 우리가 사람이 친해지려면 밥을 같이 먹어야 된다. 또 술을 한 잔 같이 해야 된다. 네. 뭐 그렇게 하고 여행을 또 같이 가야 된다. 근데 5년 동안 친해지면 뭐 모든 걸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이념적인 뭐 과거에 운동권이라고 죠 80년대 운동권 서클에 같이 가면 그것이 엄청 돈독하게 그런 관계가 설정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5년 동안 한솥밥을 먹었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특정 집단의 어떤 카르텔을 형성하기에는 충분한 그런 소통이 있었고 네. 그런 차원에서 오동훈 공수처장이 지금 서부지법을 택한 이유가 바로 정계선 같이 과거에 연수원 동기고 5년간 한솥밥을 먹은 정계선 판사가 있었기 때문에 글로 신청했다고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죠. 좀 모르죠. 이 카톡방 뒤져보면 나 체포영장 서부지법에 청구할 건데 받아줄래요? 이렇게 물었을지도 모르죠. 네, 그건 뭐 이제 상상이니까. 수사를 해보면 알 수 있는데 네. 지금 그래서 빨리 오동훈 이 공수처장을 구속해서 증거 인멸하기 전에 구속해서 지금 수사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여기 지금 방송국 오다 보니까 요 옆에 경찰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동훈 공수처장 체포하라. 며칠 전부터 계속 지금 시위하고 있습니다. 1인 시위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위 사전에 신청해놓고 네네. 한 50명 넘게 계속 오동훈 체포하라 이렇게 시위를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진짜 강력히 네, 요 바로 오동훈 옆에. 공수처장과 정계선 재판관의 카톡을 좀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은 이제 사법체제가 정식으로 되면 이렇게 잘못된 법조리 같은 것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오동훈 공수처장 임명에 관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죠. 또 법무부 장관을 했고 역할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또 뭐 사법연수원 27기 동기니까 여기도 또 관계가 있을 거고 당초에 이제 용산에서는 지금 방통위 사무처장을 하고 있고 당시에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했던 김태규 전 판사를 임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민주당이 반대가 있어서 못하고
결국은 오동으로 결정됐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거 좀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죠. 그 문재인 대통령 때 공수처 민주당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민주당이 만들어서 검수완박해서 막 이 수사권 이거 다 조정해놓고 다 떼어놓고 그래서 수사 못하게 만들다가 나중에 이 공수처를 만들어놓고 초대 공수처장인 김진옥 네. 공수처장을 했는데 지난해 2월인가요? 아마 임기 만료가 돼서 그 다음에 후보자 아무것도 하신 거 없이 그분 떠나셨죠. 그렇죠. 네. 그때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가 지금도 네. 뭐 판사가 몇 명 없고 네. 아니 검사가 몇 명 없고 수사기간도 얼마 안 돼서 지금 계속 신임 검사 지금 뭐 공모한다고 계속 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런데 뭐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니 그리고 공수처에 있던 그 검사들이 대거 나와가지고 그 지금 탄핵소추단 내 핵심 그 법무법인 네. 거기 다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뭐 좌파 카르텔이라고 다 비판하고 법적 카르텔이라고 LKB 앤 파트너스 지난번에 네. 이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광범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 서로 이제 엮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공수처장을 만들려면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네. 후보자 추천을 구성했는데 이것이 8번까지 야당이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되니까. 네. 8번이나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여권에서는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추천했는데 야권이 당연히 반대하겠죠. 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못하고 있다가 7차 회의까지 파행을 하고 8번째 가서 지금 오동훈 그때 이제 한동훈 대표 때인가요? 오동훈 지금 공수처장 후보 네. 그리고 이명순 변호사라고 있어요. 이 두 분이 최종 결선에 올라가서 네. 대통령한테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둘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해주세요. 이렇게 품위를 했는데 이명순 변호사는 당연히 야권에서 찬성할까요? 왜냐하면 네. 검사 출신이고 네. 윤석열 대통령과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할 때 같이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네. 민주당에 대해서 파헤친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면 자기들이 또 당할까봐 네. 임명을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네. 할 수 없이 대통령은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를 공수처장으로 임명을 해서 오늘날 이렇게 뭐 중앙지법이 아닌데 뭐 서부지법으로 가서 판사 쇼핑하고 뭐 그리고 관할권도 아닌데 수사권도 없는데 수사를 해서 이렇게 해서 불법 체포, 불법 구금 이렇게 해서 공수처가 지금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아니, 국민들께서 정말 아셔야 됩니다. 민주당이 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서 결국은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 본인들의 이해관계, 또 본인들의 뭐 모르겠습니다. 어떤 배후 세력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에 반하는 사람은 8번이고 9번이고 그 조건에 충족되지 않은 사람은 주요 기관장으로 임명하는데 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낙점된 사람은 보십시오. 지금 뭐 공수처장이 돼가지고 자기들 권한도 아닌 수사를 하겠다고 내란죄 수사를 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체포영장 전에 압수영장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안 되니까 여러 번 간보다가 안 되니까 서부지법으로 바꿔가지고 체포영장 청구해서 대통령을 저렇게 지금 불법으로 체포하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하는 거 이거는 특히나 공무원이 공문서를요 영장 청구했던 사실 16번 그거 뺐잖아요. 지금 공문서를 은닉했잖아요. 네. 이거 엄청난 죄입니다. 이런 사람을 결국 누가 임명을 했느냐? 대통령이 임명할 수밖에 없게 누가 만들었느냐? 그게 민주당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아까 그 우리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 활동 그 오동훈 처장 관련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헌법연구관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했습니다. 3년 하고 그리고 우리법연구회는 안 한 것 같고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활동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한 걸로 지금 자료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윤 대통령 최후 변론 내용 살펴보면 정말 저희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이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기가 너무나 힘들었고 그 상황이 심각했구나라고 알게 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178회의 탄핵 집회 이게 민노총, 언론노조, 민주당들에 의해서 자행이 됐고 더군다나
그 취임식 하기 전에 이미 탄핵 집회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게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민노총이 했다라는 정황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심각하고 대통령이 뭐 12.3 비상계엄을 발동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어떤 좌파 그리고 북한의 지령에 한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어젠가 그저께 어디를 갔습니까? 민노총 방문해서 고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고맙다고 했습니까? 민노총에서 제일 먼저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것이 민노총입니다. 그러면 이런 민노총이 지금 북한에서 사주를 받고 했다는 네. 그런 어떤 처벌, 간첩단 네. 사건도 네. 있지 않습니까? 민노총 간첩단 사건 1심에서 1년 6월을 지금 선고를 받고 그리고 청주 간첩단도 1심 판까지 29개월 지금 걸리고 있고 네. 그리고 창원 간첩단도 2년간 재판을 하다가 중단돼 있고 재판은 왜 중단된 거예요? 뭐 진짜 여러 이해를 가지 못하겠어요. 여러 가지 네. 이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도 하고 그러기 네. 때문에 지금 중단돼 있는 거고 네. 제주 간첩단 사건도 1년 10개월째 재판이 파행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빨리 하라고 그렇게 성하고 본인들의 재판 그리고 이재명 대표 선거법 그 재판도 마찬가지로 1심이 6개월 만에 끝나야 되는데 선거법 재판은 633이지 않습니까? 네. 1심이 22개월이나 걸려서 하는 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이 민노총 이런 어떤 좌파 진영들의 재판은 하염없이 늘려서 하는데 우리 대통령 지금 탄핵은 지금 엄청 빨리 속전속결로 해서 지금 끝내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공정한 재판인 거, 공정한 어떤 법치주의 국가인지 그것을 이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참에 이제 따지고 보면 이렇게 간첩에 대해서 수사를 못하고 또 이제 뭐 간첩을 찾아도 네. 간첩으로 이제 고발이 돼도 재판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이게 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2024년 1월부터 박탈됐기 때문에 근데 이 박탈된 원인이 뭡니까? 민주당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민주당 문재인 네. 정부가 뭐 그리고 국정원이 간첩 잡는 집안이었는데 과거에 그리고 과거에는 정말 국내 정치도 관여를 했습니다. 국정원이 박정희 대통령 때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2차장 산하에 있는 국내 정치 파트를 싹 없앴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때 뭘 없앴냐면 휴민트라고 대북 선전 저기 연변이라든가 중국 쪽에 가면은 치열하게 지금 거기서 서로 간첩들이라든가 상대국에 대해서 중국이라든가 북한에 대한 공작하는 정보 요원들과 첩보 활동? 정보 이제 사람이 휴민트라고 그러는데 네. 그런 걸 다 없애지 않았습니까? 수십 년간 쌓아온 정보 자산을 그 인텔리전스라고 하는데 이런 정보 자산을 문재인 정부 때 싹 없애가지고 간첩이 정말 활약하기 쉽게. 그래서 네. 이번에 홍장원 그 1차장의 그런 메모도 마찬가지로 국내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근데 왜 뭐 체포를 하라고 뭐 그렇게 그런 지시를 받았다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지. 국정원 1차장은 국외 파트 담당이니까 본인이 국내 정치하고는 아무 상관이 그리고 없어요. 2차장도 네. 국내 정치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공수사권뿐만 아니고 국내 정치 개입을 금지시켜 놨어요. 네. 그러면 간첩 잡는 건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휴민트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간첩단이 있지만 검찰에서 수사를 해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늦춰진다고 봅니다. 그래요. 이제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박탈하다 보니까 이제 경찰의 대공수사권이 있는데 경찰 대공수사비를 모두 삭감해서 0원이 됐어요. 작년에 이제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게 그거잖아요. 중국인들이 군사시설에 드론을 띄워서 촬영하다가 적발이 됐는데 이 법률 개정을 해서 간첩죄로 처벌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반대해서 이 법률 개정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난 예선 12.3 비상계엄의 원인도 하나 이거지 않습니까? 대통령 특활비도 0원입니다. 그럼 대통령실은 뭐 화장지 같은 거, 휴지 같은 것도 못 씁니다, 지금.
그럼 가서 뭘 휴지도 못 쓰고. 그럼 휴지도 못 쓰는데 일을 하지 말라뿐만 아니라 그냥 아예 출근하지 말라고. 아예 그런가요? 무정부 상태를 만든 거죠. 예. 이것이 아니, 무정 어느 경찰서는 지금 그거 경찰 이거 뭐 전기세, 수도세 그런 것도 지금 못 내가지고 인근 공용 화장실 가서 직원들이 화장실 쓴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것도 있고 또 뭐 야식 같은 거 예, 예. 특근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야식은 그러면 줘야죠.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수 있는 예. 야식비도 다 삭감돼서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서 지금은 민주당이 오히려 지금 뭐 30몇 조 추경을 하자고 그래요. 추경. 그러면서 참 뻔뻔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일 못하게 해서 저렇게 비상계엄 발동하게 만들고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이것을 추스려야 되니까 본인들이 지금 와서 이런 거 경찰도 고생하니까 이런 거 삭감한 거 좀 대충 해주고 네. 그리고 지난 4월에 작년 4월이죠. 총선 때 그 이재명 대표가 지역화폐 15조 그걸 뻔뻔스럽게 지금 본인이 공약한 건 해야 되고 대통령은 일 못하게 만들고 심지어 대통령 그 용산 인사비서관실에서 보면은 인사검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부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인사검증할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검증 못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 나랍니까 도대체? 아니 그렇죠. 국가의 기강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행위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근데 오히려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국민의힘이나 국민들이 그 의미를 몰랐던 거죠. 이때까지. 그래서 이제 김계리 변호사도 이것이 나도 개몽됐다. 이제 국민들이 근데 우리가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지만 네. 국민들도 바쁘니까 생업에 그렇죠. 바쁘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요, 뭐 국민들은. 이렇게 대통령이 좀 잘하면 되지 왜 저렇게 민주당과 싸우고 왜 쓸데없이 저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처음에는 그리고 심지어 뭐 대통령이 소통을 안 해서 문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보면 이게 다 누구 탓입니까? 민주당 탓이죠. 민주당이 탓이고 29번에 뭐 탄핵하고 줄탄핵을 하고 도대체 이게 뭐 탄핵하는 이유도 뭐냐면 이재명 대표를 째려봤다고 탄핵하는 게 이게 도대체 탄핵 사유가 됩니까? 이재명 대표 수사했던 검사들 줄줄이 다 탄핵하지 않았습니까? 판사도 하고 네. 이제 헌재에서 기각이 되면 헌재 재판관도 하려고 좀 이제 들 텐데 이 나라가 언제까지 이렇게 혼란스럽게 될지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여러분 저기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 많이 좀 달아주셔야 됩니다. 네, 이 민주당이 현재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김계리 변호사가 그 국가보안법 위반자들 민주당과 뭐 국민의힘 또 무소속 뭐 조국혁신당 몇 명인지 일일이 이제 이름을 다 거명을 했어요. 네, 네. 압도적으로 민주당에 많아요. 그죠? 총 29명인가 그런데 조국혁신당에 1명, 국민의힘에 1명, 그다음에 무소속 1명, 그다음 나머지는 전부 민주당이고 특히나 이제 정청래 의원, 박선원 의원 뭐 이런 사람들 과거에 국가보안법 어떻게 위반했는지 자 본인들이 국가보안법 위반했던 사람들이니까 지금 국가보안법 폐지하자고 해요. 간첩이 엄연히 간첩 혐의를 받았던 사람들이 재판이 너무 오래 걸려서 구속기간 만료로 다 풀려나서 압력하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 재판 해보면 실제 간첩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혐의가 있으니까 또 재판을 받는 거고. 근데 간첩 대공수사권 없애고 간첩으로 이렇게 처벌하는 거를 무디게 만들어 놨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이 간첩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정청래 의원이 어릴 때 학생 때 네. 이제 건국대 이제 나왔는데 학생 때 그 뭐 문화원인가요? 어디 습격 미대사관저. 미대사관저. 네. 네, 네. 거기에 이제 사제폭탄. 가자 해가지고 했는데 근데 최근에 우리가 서부지법에서 2030이 서부지법에서 130명 정도가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데 네. 그때 법사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한 게 있어요. 제가 정확한 워딩은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렇게 하지 마라. 법치국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할 때 저는 이 정청래 의원이 과거의 그런 행동과 모습과 이게 이제 오버랩돼서 물론 이렇게 법원을 습격하고 파괴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폭력은 금지게 되는데 이렇게 돼서 역사의 어떤 보면 아이러지 모습을 제가 한번 볼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특이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북중러를 적대시하는 게 탄핵 사유다. 우크라이나 창관단 파견 등에 대해서 외환죄라고 민주당이 우기고 그 당시에 이제 신원식 장관도 뭐 탄핵하겠다 이렇게 막 협박했었잖아요.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안정시키고 또 그 안정을 지키려는 대통령을 전쟁 광이라고 매도하고 북핵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합동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몰아가고 정말 민주당 해도 너무하고 이 워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천박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민주당의 전매 특허죠. 덮어 씌우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꽃탈을 이제 붙이는 거. 대통령께서 왜 여러 가지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걸 우리 복합 전쟁이라는 걸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핵심은 중국이다. 중국의 세계 지배 전략. 이것을 보면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미일 상호 여러 가지 안보 카르텔이라든가 안보 동맹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북중러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견제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 예를 들어서 북한의 이제 부정선거 관련해서 중국에 개입하는 이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경각심 갖고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민주당은 뭐 쎄쎄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쎄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도 미국보다 일본보다 중국과 훨씬 더 가까이 지난 것이 이제 좌파들의 공통적인 그런 생각인데 왜 그렇겠습니까? 왜 일본을 멀리하고 미국을 멀리할 수밖에 없냐? 해방 전국에 보면은 박헌영이라든가 여운형, 사회당, 공산당, 특히 북한의 김일성이 이제 뭐 여러 가지 해방 운동을 독립 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일본을 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전문에서도 1919년 3.1 운동을 우리 1948년 8.15가 아니고 1919년을 해야 된다는 것이 1919년을 우리나라 남한의 어떤 독립 국가의 기원으로 본다는 것은 독립운동, 반일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서로 통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북한이 그때 박헌영이 일제 30년 동안 어디에 있었냐면 벽돌 공장에서 숨어서 위장 취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패망하고 딱 나가자마자 제일 먼저 남한에서 정치 활동을 시작한 것이 박헌영의 공산당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은 좌파, 특히 이제 북한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멀리하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 지금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상당히 멀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전통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북중러 여기와 오히려 더 가까이 하는 게 낫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견제를 해야 됩니다. 아니, 진짜 이게 뭐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뭐 미국과 일본과 친한 것 이게 지금 탄핵 사유다라는 거는 국제사회가 보면은 정말 진짜 뒷목 잡고 쓰러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제 유튜버들도 이 미국의 입장에서 이 미국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한국과 미국이 어떠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 그 아주 심도 있게 그 알려주는 채널들도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또 감시 정찰 예산 등 국방 예산 삭감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을 했습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아 핵심 예산을 삭감했다고 그 국군 방첩사령부 예산을 2분의 1로 줄여서 정보 방첩 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 그러니까 결국 아니 왜 이렇게 했냐?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대통령이 약간 피토하는 심정으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방첩 사건과 연결된 핵심 인사들을 국정원에 배치해서 국가정보원이 정보 수집기관인지 정보 유출기관인지 근간이 흔들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북한과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의 주적 아니겠습니까? 네. 과거에는 주적 개념도 뺐습니다. 국방 백서에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 아니면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휴전 상태죠. 휴전 아직. 상태인데 북한을 우리 국방 백서의 주적 그러면 군인은 싸우려고 있는 겁니다. 싸우려고 했으면
보이지 않는 적도를 통해 싸우고 물론 북한 이외에 다른 해외 여러 나라들 우리가 침공하면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전쟁 중이기 때문에 휴전장 때문에 북한을 주적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방첩사령부 예산을 2분의 1로 줄이고 일을 하지 말라고 북한과 관련된 것만 이렇게 묘하게 다 잘라놨습니다. 그러니까요. 2분의 1 자르면 이것은 인건비 제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인건비. 그럼 나머지 실제 활동을 못 실제 하는 활동비가 거죠.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작전을 하려고 하면 지역에 나가서 지역에 나가면 그 뭐 정찰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또 그 무기 그리고 우리 식량 같은 것도 준비해야 되고 물도 준비해야 되고 물도 먹지 말고 그런 과거에 우리가 행군할 때처럼 뭐 100km, 200km 행군할 때 보면 그 논에 있는 물을 우리가 수통으로 떠서 먹습니다. 우리가 훈련할 때. 예. 근데 그때는 우리가 젊을 때 20대 때 제가 해서 막 논에 있는 물을 떠서 그 논산 평야 강경 네. 거기서 제가 100km 행군을 해봤는데 네. 그 물을 퍼가지고 이야, 이렇게 먹고 네. 그래도 괜찮았었는데 그때 농약도 많이 쳤을 텐데. 그때 모르겠습니다. 농약을 많이 쳤는지. 근데 그런 훈련을 합니다. 물론 뭐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럼 훈련 때 물 같은 것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럼 활동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싸워서 이기는 그런 여러 가지 방첩사령부, 간첩을 잡는 방첩사령부가 되는데 방첩을 잡지 않고 편안히 쉬는 그런 군인.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것이 어디한테 유리할까요? 북한한테 유리하겠죠. 북한한테 네. 유리할 수밖에 없죠. 참 이게 대한민국이 정말 겉만 멀쩡하고 하드웨어는 막 경제 성장과 함께 좋아지고 발전하고 있었는데 이 사실 이 내부가 여전히 우리는 휴전 상태고 체제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보수 정당이 지금 반성해야 될 부분이 그런 겁니다. 뭐 북한하고 뭐 이렇게 그거 하면 북한에 적대시하면은 무슨 뭐 북풍 뭐 이런 걸로 매도되고 하니까 체제 전쟁이 마치 끝난 것처럼 우리는 이미 평화를 갈구하고 평화를 향해서 저쪽 북한과 친해져야 되고 북한을 무한정 도와줘야 되고 뭐 이런 미사 여구에 쏘가가지고 그 지금 뭐 주적이라는 개념을 빼는데 동의 아닌 동의를 한 것부터가 우리가 실제 물밑에서는 엄청난 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린 너무 이 보수 정당들이 나이브하게 대처했다. 그거 지금 이 시점에 처절히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과거 같으면 정말 재래식 전쟁이면 상관없어요. 북한도 재래식이 우리가 재래식이면 똑같이 싸울 수가 있는데 우리가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핵을 만들려다가 안 만들고 미국의 한미 상호 방어 조약을 체결해서 미국과 우리 핵을 공유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 우리는 NPT에 가입을 해서 핵을 못 만드는데 네. 북한은 70년대부터 핵을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은 북한은 핵을 지금 보유하는 나라가 되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이렇기 때문에 비대칭 전략이 북한이 상당히 많을 때 우리가 이런 뭐 방첩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다 갖고 북한을 감시하는 감시 장비라든가 이런 걸 살 수 없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은 비대칭 전략에서 북한이 훨씬 군사력으로 지금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북중러보다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미국과 일본밖에 없다고 봅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지금 서로 뭐 자유롭게 이제 교류가 뭐 러시아도 하고 중국과도 하지만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미국과 우리가 멀어지면 안 된다. 멀어지면 북한의 핵과 우리 여러 가지 재래식 무기가 하면은 싸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네. 도대체 야당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이번 계엄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런 부분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슨 뭐 간첩 문제 얘기하면은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간첩이 어디 있어 지금 뭐 이런 걸로 지금 뭐 사람들한테 위기감 고조해가지고 자기들 선거하는데 뭐 유리하게 하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인식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거 당당하게 문제 제기를 못했던 거거든요. 정말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저는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면은 수권 정당으로서 제일 여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자유민 체제를 지키지 않으면 만약에 북한식으로 해서 우리가 공유제가 되거나 사유재산이 정말 이제 공산화돼서 되면은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경제 자유가 있겠습니까? 통제 경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고 또 만약에 이것이 북한의 김정일이 했습니까? 김정은이 했습니까? 과거에 한반도의 전쟁에서 우리가 남한을 점령하면 남한의 5천만 중에서 2천만 명만 데리고 살고 나머지는 뭐 여러 가지 숙청하고 또 국외로 피난 가게 그냥 놔두고 2천만 명만 데리고 남과 북이 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음모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지키려면 네.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종교의 자유도 있겠습니까? 없어지죠.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던져버리는 그런 아주 위험한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자, 민주당이 이 입법 폭주와 예산 삭감 폭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것이 국가 비상사태라고 대통령께서 인식했다는 것 같은데요. 이게 국민적 공감대를 얼마나 얻을 수 있을까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추경을 주장하고 있는 거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뭐 돈 절약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부터 가장 했던 것이 방만한 경제 재정 지출 줄이 긴축 재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국민들이 낸 세금을 쓸데없는데 막 주고 문재인 대통령 때 빚이 너무 늘었잖아요. 그렇죠. 빚도 뭐 수천조 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포퓰리즘식으로 무상으로 주는 그런 시리즈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이 이런 공감대를 형성해서 네. 이제 깨닫고 있다. 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에서 최후 변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뭐 한 달 안에 선고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뭐 홍장원의 메모라든지 이런 오염된 증거에 대해서 저희 방송에서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홍장원의 메모를 네. 다시 정서했다는 그 보좌관 불러다가 진위를 따져야 된다. 따져야죠. 이 사람 증인으로 불러야 된다. 근데 지금 안 불렀잖아요. 그렇죠? 이런 오염된 증거들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건 곧 대통령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이 안 된 것이다. 그러니까 재판이 지금 마무리하기에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들, 확실히 밝혀야 될 것들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대로 지금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요? 현재의 저런 모습을 보면 저는 오히려 이제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게 그러면 이런 뭐 보좌관들 추가 증인도 신청하지 않고 그러면 이건 재판을 할 거리가 없는가? 각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왜냐하면 각하하면 가장 간단합니다. 네. 재판 요건이 안 되고 네.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윤상현 의원도 어제 나와서 각하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게 그 내란죄를 삭제했지 않았습니까? 네. 내란죄를 삭제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란죄를 삭제한 다음에는 국회에서 다시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의결을 해야 된다. 통과를 시키지 않고 그냥 헌재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소추 동일성 원칙을 위반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각하해야 된다. 그거 딱 한 줄만 들어가면 간단하게 끝나는 거라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도 생각이 들고 아니면 이걸 보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사법 카르텔로 해서 진보 성향이 4명이고 그리고 중도 보수가 4명이니까 지금 4대4로 중도 나오지 않을까. 보수로 지금 분류되시는 분이 정영식 재판관, 김복형 예. 재판관, 예. 그다음에 조인창 재판관, 김영두 재판관입니까? 네, 정정미 네. 재판관, 김영두 재판관. 김영두 재판관. 네. 이렇게 네. 네 명이고 임미선, 문영배, 정계선 뭐 이런 재판관들은 그 진보 성향이기 때문에 정경민가요? 예, 정민가요? 예. 이거 부산 출신. 예. 예. 그렇게 해서 4대4인데 이 헌법재판소는 이 사법 형사재판이 아니라 정치적인 재판이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여론이 처음에는 뭐 13 계무에는 막 정신없어서 뭐 대통령이라든가 국민의힘 지지율이 싹 떨어졌다가 이제 쭉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탄핵 찬성과 반대가 거의 비슷하게 네. 오차 범위 내에 이제 간 조사도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봤을 때 헌재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헌재는 결국은 국민의 뜻이 어딘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각이나 각하가
의미 있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헌법재판소에서 최후 변론하신 그 영상이 지금 뭐 유튜브에 이렇게 67분짜리가 있습니다. 저 그거 국민들이 정말 많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위기가 무엇인지 제대로 좀 인지를 하시고 정말 이 대통령이 부당하게 불법으로 이렇게 탄핵이 돼서 구속돼서 재판을 받는 이 상황이 하루빨리 종결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서 3월 1일 광화문 집회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그 열망을 좀 뜨겁게 전달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화하듯이 하지만 우리의 전달이 쏙쏙 지금 전파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참여도 상당히 높아지고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우리 프로그램이 좀 더 좋아지는 어떤 컨텐츠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